안녕하십니까. 신인기능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소식 그리고 우크라이나 상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가 정말 악셀레이터를 급발진 가속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프랑스가 러시아를 향한 핵공격 훈련, 라팔 전투기에 핵미사일 장착하고 핵공격하는 훈련 했지요. 그런데 이 프랑스 국방장관과 우크라이나 총사령관인 잘루즈니 상장이 전화통화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뉴스가 터져 나왔습니다. 뭐냐? 프랑스가 파병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크렘린은 지금 완전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새벽에 북한이 미사일 기술이 들어가 있는 로켓 쏘았죠. 만리경 1-1이라고 하는 인공위성 쏘아 올리느라고 쐈는데 발사 2분 만에 폭발해 버렸습니다. 아주 큰 이 우주 불꽃 쇼를 했는데, 자, 여기에 김정은이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우려해왔던 화웨이, 그 화웨이가 우리 SK 하이닉스의 산업 스파이를 침투시켰던 그 정황으로 산업 스파이를 구속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근 엔비디아 수혜주로 급부상하며 일부 기술력에서 삼성전자를 앞지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중국에게 기술을 털렸을지도 모르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화웨이에 포섭돼 중국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빼돌린 중국 국적 직원이 체포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경기 남부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대가 지난 4월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산업 스파이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중국 국적으로 지난 2013년 SK 하이닉스에 입사해 반도체 설계의 분량을 분석하는 부서에서 일한 A씨는 2020년 중국 법인에 파견되어 22년 6월까지 기업 간 거래 고객 상담 팀장급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는 중국 법인에 근무하던 중 화웨이 측에 포섭돼 22년 6월 화웨이로 이직했는데요. 팀장급 직위에서 접근할 수 있는 핵심 반도체 기술 구현을 위한 공정 문제 해결책 자료를 빼돌려 화웨이에 넘겼습니다. 이 기술은 반도체 제조 시 불량률을 낮출 수 있는 핵심 기술 중 하나인데요. A씨는 SK 측의 보안 정책상 USB 반입이 불가능해 파일을 옮길 수 없게 되자 A4 용지 3,000여 장 이상을 출력해 이를 화웨이 측에 넘겼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최근 엔비디아의 차세대 반도체인 고대역폭 메모리 일명 HBM을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이번에 A씨가 빼돌린 기술은 HBM 후발 업체인 화웨이의 반도체 제조 경쟁력을 몇 단계 끌어올려 SK 하이닉스와의 기술적 격차를 몇 년 좁힐 수 있는 가치를 가진 기술로 평가됩니다. A씨는 2년간 중국에 거주하다 지난 4월 말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는데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 중이던 경찰이 공항에서 A씨를 체포해 구속했지만 A씨는 모든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당국은 최근 반도체 기술 중국 유출 사건이 급증하고 있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기계, 조선, 로봇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 중국의 기술 절지 시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기술 도둑질이라는 적대적 의지가 명확하고 그 사례도 셀 수 없이 많은 나라와 도대체 왜 교류 협력을 늘리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우리 한국의 반도체의 쌍두마차죠. 그런데 최근에 이 HBM 기술이라고 이 삼성이 강세를 가지고 있던 D램, 그 D램을 이렇게 적층 구조로 쌓아 올려서 요즘 이제 AI가 대세니까 AI 하려면 굉장히 빠른 연산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D램 하나 가지고 안 되니까 이걸 뭐 8단, 12단 이런 식으로 쌓아 올려서 만드는 이 기술을 HBM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 앞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 최고의 이 기업인 엔비디아, AI 또 그 전에 그래픽 카드 등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냥 폭발적인 성장세를 하고 있는 엔비디아에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최근에 또 이 엔비디아에서 지금 이 불합격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SK 하이닉스인데 여기에
12년 전인 2013년 입사했던 중국인 여성이에요. 그 중국인 여성이 한국에서 2020년까지 근무하다가 중국 법인에 이렇게 발령이 났고 그 중국 법인에서 2년 동안 근무하면서 팀장을 맡았는데 팀장급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또 기술 자료가 있겠죠. 그런데 당연히 USB 딱 꽂으면 뭐 컴퓨터 하나 있는 거 다 정보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USB는 당연히 회사에 들고 들어갈 수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여성 직원 팀장이 화웨이에 포섭이 됐고 화웨이에 자료를 주기 위해서는 USB를 꽂아야 되는데 컴퓨터에 그걸 갖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아예 그 자료를 A4 용지에 프린트를 한 겁니다. 그런데 USB 같으면 그냥 하나만 딱 꽂으면 요만한 거 하나만 갖고 나오면 되는데 이걸 A4 용지에 프린트를 하니까 3,000여 장이에요. 그 3,000여 장 하루 만에 갖고 나온 거 아니겠죠. 들 수도 없을 테니까 그걸 오랫동안 나누어서 들고 나와서 화웨이 측에 넘겨준 거죠. 그리고는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고 중국에 그냥 화웨이에 이직을 해버린 겁니다. 아마 많은 돈을 받고 갔겠죠. 자, 그걸 우리 수사당국이 캐치하고 있다가 이 여자가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지령을 받고 또 들어왔겠죠. 그걸 인천공항에서 잡아서 지금 구속을 했는데 본인은 다 부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기가 찰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이 산업 스파이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솜방망이죠. 우리 법률이. 그리고 또 지금 이 현 정부가 갑자기 중국에 완전히 급경사에서 굉장히 프렌들리하게 다가서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제대로 된 처벌이 나오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나 또 이게 재판이 좀 길어지고 정권이 바뀌면 거기는 또 더 완전히 그냥 중국에 납작 엎드리는 그런 정파기 때문에 이거 뭐 되겠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우리 기술을 절취하려고 하고 이런 자들과 왜 FTA를 하려고 하는지. FTA 뭡니까? 관세 없는 자유무역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나마 중국으로부터 우리 내수 시장을 지킬 수 있는 그 파워는 뭐냐? 관세입니다, 관세. 중국이 저가로 그냥 때리는 거, 지금 뭐 테무다, 알리다, 이렇게 막 저가로 때리는 거, 이걸 막아낼 수 있는 게 관세 가지고 조절하는 건데, 관세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 무너지는 거죠. 그걸 지금 이 정부가 중국과 FTA 지금 체결하려고 협상에 들어간다라는 건데, 정말 제정신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정부 내에 어떤 자들이 압력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열어보고 싶은데요. 아무튼 이 SK도 정신 바짝 차리기 바라고, 이 SK가 뭐 친중이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저는 결코 믿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의 그런 의심, 그것을 극복하려면 SK가 좀 더 강력한 보안 정책, 그리고 중국과는 조금 거리를 두는 정책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입니다. 북한이 어제 밤늦게 발사했던 군사정찰위성 발사체가 발사 2분 만에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기존의 발사체와 위성 모두 기존 것과 다른 모델이 사용됐다는 것이 북한 측의 주장인데, 북한이 아무래도 개량형 위성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5월 27일 오후 10시 44분경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신형 군사정찰 위성을 실은 위성 운반 로켓을 발사했지만 발사 후 공중에서 폭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혔습니다. 통신은 발사 실패 후 90여 분 만에 이례적으로 실패 사실을 발표하고 신형 정찰위성 만리경 1-1호를 탑재한 신형 위성 운반 로켓이 1단 비행 중 공중에서 폭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통신은 새로 개발한 액체산소와 석유 혼합 엔진의 동작 믿음성에 사고 원인이 있는 것으로 초보적 결론을 내렸다라며 실패 원인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다시 발사가 시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언급한 액체산소와 석유 혼합 엔진은 기존의 백두산 엔진에서 사용하던 비대칭 디메틸 하이드라진과 사산화 이질소 조합과는 다른 조합인데요. 해당 방식은 미국의 세턴이나 아틀라스5, 펠컨9, 러시아의 소유주 로켓, 한국의 나로호 등에서 사용되던 방식입니다. 케로신은 다른 액체 연료에 비해 독성이 거의 없고 환경 오염 우려도 적을 뿐만 아니라 부피당 에너지 밀도가 높아
비추력이 우수한데요. 이 때문에 로켓의 페이로드를 높이기 위해 상용 로켓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연료입니다. 북한은 과거 은하 로켓 때 케로신과 액체 산소 조합을 사용했지만 이후 산화제 저장성이 더 우수한 다른 액체 연료와 산화제 조합으로 변화를 시도해 왔는데요. 이번에 케로신과 액체 산소 조합으로 돌아간 것은 탑재 위성의 중량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위성 페이로드를 늘려간다는 것은 기존 위성보다 대형화된 고성능 정찰 위성이나 다수의 인공위성을 한꺼번에 띄우는 군지 위성을 준비하고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인데요. 이제 우리 군도 북한과의 우주전에 대비한 준비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이 백두산 엔진을 사용하지 않은 다른 로켓이다 라는 건데, 그래서 이번 이 발사에 러시아 기술이 들어간 거 아닌가, 러시아의 기술 지도가 들어간 거 아닌가, 이런 분석도 많이 해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이 발사장에 참관하러 갔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김정은이가 이런 거 할 때마다 내가 갔다 하고는 사진 찍고 껄껄껄 웃고 김주혜 옆에서 하고 뭐 이런 사진 공개하죠. 그것 때문에 실패했다라는 건데요. 북한이 어제부터 그리고 6월 3일까지 이 발사 경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좋은 날, 그리고 많은 점검을 하고 나서 쏴야 되는데, 아마도 1호 행사, 즉 김정은이가 왔으니까 오늘 어쩔 수 없어 쏴야 돼 한 거 아닌가. 이 김정은이가 와서 실패한 게 지난 그 광명성 만리경 2차 발사 때도 실패를 했죠. 그리고 또 이런 게 유사한 게 대한민국에서도 있었죠. 우리 누리호 발사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현장에 가서 현장 지도하는 바람에 그 완전 이벤트 업체들 다 붙어가지고 그 발사 통제 스테이션에 완전히 그냥 방송국처럼 난리가 나고 번잡하게 하고, 대통령이 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냥 쏘자 해서 쏘는 바람에 폭발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게 지금 북한에서 발생했다라는 거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이 폭발이, 자, 이 폭발 장면 한번 또 동영상 보시면서요. NHK가 찍은 영상인데 뭐가 쭉 흘러내리죠. 그러면서 불꽃이 흘러내리는데 이게 좀 연료가 센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연료가 기존에 쓰던 이 연료 조합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기존은 비대칭 디메틸 하이드라진 그리고 사산화 이질소를 혼합해서 쓰는 연료였는데, 지금은 액체 산소 그리고 등유, 우리 주유소 가면 등유 팔지 않습니까? 그 등유를 써서 쐈다라는 거예요. 연료가 다르다는 거죠. 그럼 로켓의 상당 부분이 달라졌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왜 연료를 바꿨냐? 이게 아주 신뢰성 있는 오래된 방식이에요. 미국의 아틀라스 5 같은 이런 로켓도 이걸 사용하고, 러시아의 소유즈, 우리 나로호 등등 스커드 미사일도 이거 하고 많은 이 로켓들이 이걸 써요. 그래서 이걸 왜 그러면 이렇게 많이 쓰냐? 이게 안정적이고 또 굉장히 강력하다. 단점은 뭐냐? 넣자마자 바로 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대칭 디메틸 하이드라진 이런 것들은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주입하고도 좀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건 바로 쏴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으니까 잘 안 썼던 북한은 그걸 이제 탄도미사일 용도로는 쓸 수가 없죠. 넣으면 바로 쏴야 되니까. 그래서 ICBM 용도로 쓰기 위해서 백두산 엔진을 만들었고, 그건 이제 되었어. 오케이. 자, 이제는 위성 올리자. 그래서 바꾼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왜 이렇게 추력이 좋은 엔진을, 로켓을 또 따로 사용하냐? ICBM 외에. 저는 백두산 엔진을 통해서 ICBM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하냐? 이제 인공위성, 좀 더 페이로드가 큰, 덩치가 큰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서 여기 아주 성능 좋은 카메라를 집어넣고 해서 정찰 능력을 더 강화시키려는 거 아닌가? 또는 여러 개의 군지 위성을, 큐브 위성 같은 거 동시에 쏘아 올려서 자기네들도 뭔가 한반도를 거의 준 실시간 탐지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려고 그 자산으로 이 추력이 더 좋은 석유 조합의 이 로켓으로 바꾼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우리 군이 이 분야에 대해서 자, 실패했으니까 이분만에 실패했으니까 야, 니들 뭐 별거 없네 하고 웃을 일은 결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은 ICBM은 이제 끝났다 라고 하는 선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ICBM 개발 완료. 자, 그리고는 이제 인공위성 쪽으로 간다. 뭐 이런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2분 만에 폭발, 여기에 대해서 웃을 일은 아니다. 그러나 왜 2분 만에 폭발했냐? 김정은이가 가서.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거 할 때 뭐 지지도 한번 올려보겠다고 이 대통령이 뭐 우리 이 누리호 이번에 발사 성공할 때 윤 대통령 안 갔지만 결코 가는 하는 쇼통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걸 김정은이 사례를 보면서 한 번 더 느껴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올해 초부터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을 언급해온 프랑스가 결국 우크라이나에 지상군을 파견합니다. 프랑스는 지난주 모스크바를 겨냥한 핵미사일 공격 훈련도 했는데 헝가리 총리의 주장대로 유럽이 정말 러시아를 상대로 한 전쟁을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우크라이나와 프랑스가 우크라이나 현지에 군 훈련센터를 개소하고 여기에 프랑스군 훈련 교관들을 파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올렉산더 시르스키 우크라이나 최고사령관이 현지 시각 5월 27일 밝혔습니다. 시르스키 사령관은 이날 세바스티앙 르코르누 프랑스 국방장관과 화상회의를 끝낸 직후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우크라이나군 훈련을 위해 교관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하려는 프랑스 정부의 계획을 환영하며 매우 기쁘다 라고 밝혔습니다. 시르스키 사령관은 프랑스의 이 같은 결의는 다른 우방국들이 이 야심찬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 우리는 이 사안에 대해 프랑스는 물론 다른 나라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의 파병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프랑스 국방부는 해당 사안이 아직 협상 중이라고 급히 진화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역시 28일 밤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사안이 아직 협상 중인 것이 맞다며 프랑스 외에도 다른 여러 나라들과도 협상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나토에서는 프랑스의 파병 소식과 함께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의 나토 지원 무기 러시아 본토 공격 승인론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나토가 러시아와 직접 대결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나토가 군사적 레토릭에서 긴장의 정도를 높이고 도를 넘고 있다. 일종의 군사적 황홀경에 빠져든 것 같다. 라며 이게 우리가 앞으로 직면해야 할 현실이라며 나토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개입하고 있고 긴장의 확대 정도를 높이고 있다며 확전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러시아는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병할 경우 그들 역시 러시아군의 직접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위협한 바 있는데요. 프랑스의 파병과 러시아의 대응이 나토와 러시아의 직접적인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군을 파병한다. 자, 일단은 전투병력이 아니에요. 훈련 교관단입니다. 훈련 교관단. 뭐 소규모씩 뭐 독일이다, 폴란드다, 영국이다, 프랑스다 이렇게 뭐 한 개 대대씩 보내가지고 훈련하다 보니까 뭐 대부대 훈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우크라이나 돌아와서 또 훈련해야 되고 이제 이런데 교관단을 딱 우크라이나 보내면 완전히 그냥 우리 논산훈련소처럼 뭐 대부대 훈련을 시킬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고 그걸 이제 이 시르스키 사령관이 총사령관이죠. 여기 이제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고요. 오른쪽은 자기 텔레그램에 나 방금 협의했는데 이렇게 하기로 했어 하고는 텔레그램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는 무슨 뭐 우리나라처럼 보안성 검토 뭐 이런 거 없는가 봐요. 우리나라는 이 국방장관들이 이런 거 한마디 대외적으로 한번 하려면 이 대변인실에서 완전히 그냥 문구 다 검토하고 그리고는 상부지침 받고 오케이 해 안 돼 이렇게 결심을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하고는 딱 공개를 하는데 여기는 그냥 뭐 방금 전화 맞췄어 하고는 바로 그냥 휴대폰으로 쳐가지고 올려버리네요. 이러니 사고가 터졌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되니까 러시아가 그냥 반박을 하죠. 그러니 이제 프랑스가 아니 잠깐 우리는 아직 협상 중이에요. 이렇게 말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시르키 상장도 아 뜨거 하고는 아직 협상 중입니다. 자, 이렇게 바꿨는데 뭐 협상을 완료했겠죠. 이 정도 갔으면. 자, 그런데 이 시기에 나토 사무총장이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 나토가 제공해주는 무기
나토가 제공해주는 무기는 뭡니까? 미국제, 영국제, 프랑스제, 독일제, 이탈리아제 다 있죠. 그걸 가지고 러시아 본토 공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이러니 그 시기에 맞추어서 프랑스군이 직접 들어가서 훈련 교관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 크렘린에서는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직접 공격한다. 프랑스군 들어와서 프랑스군이니까 우리가 공격 안 할 거 아니냐? 우린 공격한다. 니들은 군사적 황홀경에 빠진 것 같다. 자,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협박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공격을 받으면 또 나토는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런 상황, 정말 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이 고속도로를 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우려스럽긴 한데 한편으로는 또 우크라이나 군의 이 전술 또 대부대 운용 전술 이런 것들이 강화될 것 같아서 조금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쪽으로는 이야 이거 정말 3차 대전 안 일어나겠나 하는 우려도 드는 상황입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